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전반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속도 조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 측은 카카오가 가진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 쇼크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발 정치 리스크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이 3,0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어느새 2,76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유독 아시아 증시가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TSMC가 상장되어 있는 이 대만의 각권 지수는요, 3%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1% 넘게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밴드 하단을 2,650선으로 열어뒀는데요.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한 데 더해서 선물 시장에서도 2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반도체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자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컸는데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팔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출렁였던 주식시장과는 달리 우려했던 이 채권이나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차분한 관망세가 감지됩니다. 이날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003%포인트 하락한 3.071%에 장을 마쳤습니다. 3년물 금리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엔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고 8년 전과 달리 채권 시장이 미국 대선 관련 이슈에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권 시장 지금 미국 쪽 대선 관련된 그렇게 리스크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피격당하고도 한 2bp, 3bp밖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국내 자체 재료가 좀 우세해서. 환율 시장에서도 바이든 쇼크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가 소폭 하락했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이탈과 글로벌 IT 대란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면 바이든 사퇴의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환율 시장에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채권 시장에선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예민한 주식시장이 바이든 사퇴라는 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몸이 무거운 채권과 환율 시장에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확인되기 전까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반면 이른바 고변동 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 달 만에 6만 8천 달러를 넘기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며 이번 대선에서 대표적인 트럼프 테마 자산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미국발 이 정치 리스크가 가져온 이 불확실성,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해리스가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오는 8월 19일에서 22일 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식 선출돼야 합니다. 총 3,937명의 대의원들의 과반을 획득해야 대통령 후보자로 선정되는 건데요. 더불어 9월에는 두 번째 대선 토론회도 남아있는 만큼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제 기업들이 내놓는 2분기 실적이라도 좀 좋아야 할 텐데 이 반전을 이끌어낼 정도가 될까요? 네, 제가 직접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외적인 악재가 있지만 이 주가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 현대차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또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실적 개선이 우세한 곳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업종으로 추려집니다. 인터뷰 듣고 오시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좀 봐야 되고 AI나 이 반도체가 다 공급 논리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도 조금은 뒷받침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려는 심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운송, 뭐 조선, 기계,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찾아다니려는 움직임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환율 상승과 미국 수출 호조로 인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각각 4.6%, 2.1%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을 수 있는 업종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적이 낮은 업종으로 몇 개가 제시됐는데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73개 기업 중에서 49%에 해당하는 144개사가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달 전에 비해 하향 조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곳은 SOE과 넷마블로 각각 63%, 61% 추정치가 내려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의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영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장중에 전해드린 것처럼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 승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 확보가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경영쇄신이나 신사업, 해외 진출이 완전히 정지돼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김 의장은 그간 경영쇄신 전면에 서는 동시에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 추진 등 카카오의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법인과 주요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신규 사업 인허가 대부분이 불가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경영진 출국 금지 등 영향으로 해외 사업도 장기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으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김채영이었습니다.
이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도 내부적으로 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제 김범수 의장이 최종적으로 좀 이제 유죄 확정을 받으면 법인인 카카오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겁니까? 일단 현재 김 위원장이 맡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입니다. 네. 시세 조정 혐의로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대주주 자격을 좀 잃게 되는 셈인데요. 금융사 대주주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대주주로 마땅한 죄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대주주의 지위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이 김범수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좀 카카오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27.17%를 보유한 카카오이거든요.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법인격인 카카오에도 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하면은 법인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양벌 규정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이 김범수 위원장의 시세 조정 혐의 외에도 카카오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권들도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게 되면은 이 법인 카카오도 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이 카카오뱅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 카카오가 이렇게 되면 지분을 얼마나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는 은행법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만 남기고 그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팔아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이 27.17%라고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10%를 뺀 그러니까 17.17%는 팔아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가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하면은 현재 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지분 전량을 다른 기업에게 팔지 않는 한 지금 뭐 일부만 판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1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직접적으로 1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밑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증권사인 한투가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다양한 방식의 정리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투자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우량인터넷은행 이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제 일부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에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카카오가 바로 최대 주주로 들어오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투 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0% 이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한투 지주 차원에서는 다시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안이나 또 최대 주주가 됐을 경우에 지배구조 정리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카카오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할 경우에는 약 2조 7천억 원, 또 카카오가 팔아야 할 최소 지분 17%를 사들이는 데는 약 1조 7천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승인을 내줄지도 좀 관건입니다. 당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 자체가 ICT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그 근본 취지거든요. 네.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은행이 또 레거시 금융사가 인터넷 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집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한투가 돈 있으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그룹한테 인터넷은행 해주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ICT가 먼저 위에 올라오길 바랬던 거죠. 다만 지금의 상황의 경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터넷뱅크를 의도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좀 인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변화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한 글로벌 IT 기업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오류 단 한 번에 전 세계 곳곳이 멈춰섰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언제든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대비하려면 이 서비스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이 멀티 클라우드 같은 이원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상징인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꺼지고 날씨 기상캐스터는 시스템이 먹통이 돼 손으로 그린 지도로 기상 예보를 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업데이트가 MS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적인 IT 대란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저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외부망과 접속을 차단하는 망 분리 정책을 적용 중이고 대기업들은 자체 서버를 활용하면서 피해 직격탄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촉발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이 18%에 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는 큽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구글과 MS 등 빅테크가 과점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이에 기반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의존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비책으로 멀티 클라우드 체제를 제안합니다. 한 기업이 100%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망분리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은 할 테고 그러려면 결국은 적당하게 병행해서 써야 되겠죠. 국내 국외 멀티 브랜드, 멀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합시다. 이런 건 말이 돼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배상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 수준 협약 SLA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서비스 공급 기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이번 주 5대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일제히 발표됩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모두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B와 신한의 1위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주주환원책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 금융지주사들 2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분기에 ELS 충당금 적립 등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거뒀던 금융지주사들은 2분기에도 역시나 좋은 성적을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6월에 대출이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시중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압박으로 인해 이자 금리를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홍콩 H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분기에 충당했던 ELS 보상 비용이 일부 환입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은행뿐만 아니라 계열 증권사, 또 자산운용사 등이 기여하는 비이자 이익도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KB금융의 경우에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4,749억 원, 신한지주가 1조 3,054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실제 수치는 이 같은 컨센서스마저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실적과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주주 환원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적 관련해서는 이미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발표 당일에 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할 주주 환원 내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보다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하거나 뛰어넘을 경우에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적에서 살펴볼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입니다. 자, 이 개념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서 구한 비율인데요.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목표치를 넘어서는 만큼
배당 여력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10.5%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13%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말 기준 CET1 비율은 KB금융지주가 13.4%, 신한지주가 13.09%로 13%를 넘어섰고요. 하나금융과 농협지주가 각각 12.89%, 12.63%, 우리금융이 11.95%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자가 되는 자본을 더 쌓거나 아니면 분모가 되는 위험 가중 자산,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6월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또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에 CET1 비율은 소폭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사주 매입 같은 이 추가로 기대해 볼 만한 호재 같은 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올해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가장 큰 자사주 매입 소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당도 중요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총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 좀 더 선호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KB금융지주는 지난 2월에 3,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바로 내일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최소한 3,4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7천억 원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과 또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합친 이런 주주 환원을 하는 주주 환원 금액을 당기 순이익 대비한 좀 충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원율이 40%를 넘어서는 국내 최초의 금융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1분기 1,500억 원에 이어서 4월에 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을 했고요. 또 4분기에도 추가로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해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5천억 원 이상을 넘어서게 할 계획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실적 면에서는 1분기에 KB를 넘어설 정도로 실적이 좋았고 2분기 역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느 정도나 좀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쓸지가 좀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외에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밝혔고 의류금융지주는 지난 3월에 1,366억 원 규모의 매입 소각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빠른 3분기 내에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겠다라는 예고 공시도 좀 한 바가 있는데요. 금융지주사 가운데에서는 앞서 보신 대로 CET1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고요. 또 여기에 8월에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또 이제 해야 하고요. 생명보험사 인수합병 등 비용이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요. 자, 앞으로 밸류업 공시에서 목표와 절차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간다면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이 선두 경쟁도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책도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두 회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밸류업이 추진이 되면서 KB금융지주의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과 주주 환원 여력이 가장 크다는 그런 평가 때문이었는데요. 주가가 무려 57%나 올랐습니다. 그 뒤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한지주의 주가 상승세가 훨씬 더 돋보입니다. 이달 들어서 10% 넘게 올랐고요. KB는 2등으로 좀 물러섰습니다. 자, 수급 면에서도 좀 양사가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연초 이후 KB금융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개인과 연계금이 좀 순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할 동안 연계금이 2,600억 원가량 순매수해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또 여전히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KB금융조차도 PBR 기준으로는 0.6배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옆 나라인 일본 수준으로 한 배만 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